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4달간 16주, 그러니까 16번에 걸쳐서 이제 과학의 본성에서부터 과학의 평가까지 이제 기출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교육론을 생각을 할 때 기출해설 과정이 3번째 바퀴를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과정에서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이론과정에서 2번째 바퀴 돌았고, 이제 3번째가 기출을 하면서 완전히 이때는 내가 완전히 익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과학교육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커다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과교육론은 과학교육 전공자들이 임용고시를 볼 때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래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약 25점에서 33점까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육학만 빼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득점을 맞는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24점 정도를 맞으면, 만약에 24점이 최소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만 다 맞아도 상당히 높은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이게 높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교육 교과론에서는 첫 번째 단원이 과학의 본성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과학의 본성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소단원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죠? 일단 첫째가 뭐냐면, 과학의 본성은 과학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변화, 발전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 지식의 형성과 발전 과정, 이것을 우리가 변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뭐였죠? 그러면 여기에 과학이 발달할 때 사용이 되는 과학적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과학적 방법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갈 때 탐구하는 과정인 과학적 탐구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과학이 이러한 지식의 형성과 변화 과정이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탐구를 이용하는데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과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라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과학의 본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어떤 커다란 틀이 있고 요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육 과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인데 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한 이론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교과 교육론의 어떤 시대가 있고 교육과 중심 교육 과정의 시대가 있고 너무나 교과 중심에서 뭐를 가르쳤죠? 너무나 어떤 문법이라든지 라틴어처럼 어떤 귀족의 신분 유지나 아니면 어떤 문화유산의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너무나 학생의 입장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교육과정이 생겼죠?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 생겼던 거예요.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거를 풀어놓자. 학생 중심으로 가자. 학생들의 경험 중심으로 가자. 학생의 생활 중심으로 가자. 아동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갔었던 거죠. 그런 거에서 또 바뀌면서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게 되고 학문 중심에서 너무 학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다시 인간 소외 현상이나 환경 파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인간 중심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 과정이 되는 사조들, 그러니까는 어떤 배경과 그 특징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교육과정이 변화가 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1차 교수 요목부터 시작을 해서 1차, 2차부터 시작을 해서 제7차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7, 2009 그리고 2015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는 2009 개정과 2015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각각의 교육과정의 변화, 그 다음에 특징, 이것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2차 교육과정이 뭐뭐를 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때 가장 중요한 특성, 3차 때 가장 중요한 특성, 이런 거 몇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2차가 시험에 안 나왔나요? 최근에? 나와요. 2차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듯이 거다란 특징 같은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2009와 2015 개정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2015 개정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2009는 그러면은 전혀 우리가 빼놔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2009와 2015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2009 개정에서 2015 개정으로 바뀌었을 때의 이때의 변화 과정을 여러분이 특징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화학에서 기출문제 중에 뭐가 나왔냐면 화학 분자 운동을 설명할 때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나 물질의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2009 개정까지는 교육과정에 뭐라고 표시했냐면 분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2015 개정이 되니까 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입자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뒤에 분자가 나오죠. 근데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이제 교육과정 특강을 별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 특강 때는 2009하고 2015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교를 해서 자기가 전공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측면을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체계죠, 체계. 그 다음에 내용 요소죠, 요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 그 다음에 탐구, 주요 탐구 활동이죠.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교육과정이 나오게 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약간 총론적인 게 나와요. 총론적인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적인 게 들어가요. 그게 바로 재작년의 총론, 이제 커다란 틀. 그 다음에 작년에 내용 체계와 내용 요소와 성격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냐면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교수 학습 이론입니다. 이 교수학습 이론이죠. 자, 그러면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지만 가장 전통적인 인식론의 차원을 두고 있는, 배경을 두고 있는 것부터 현대 인식론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행동주의적인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인지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구성주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의 가장 이제 전통적인 행동주의는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행동주의는 특이하게도 과학교육론에서는 크게 시합에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동주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과학교육론에서 파블로프가 무슨 실험했어, 손다이크가 무슨 실험했어 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주의의 커다란 배경과 특성이 왜 인지주의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현대 과학교육에서도 행동주의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 목표를 진술한다든지 아니면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행동주의의 특징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주의로 넘어가죠. 자, 인지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연결하는 사람이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누구예요? 가네죠, 가네. 그러니까 가네를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주의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의 변화 과정에는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피아제 나오죠. 그 다음에 브루너 나오죠. 그리고 또 오수벨,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비고츠키, 그리고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주의를 얘기하면서 인지주의하고 구성주의를 똑 잘라서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성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커다란 두 개의 틀이 뭐냐면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누는데, 개인적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죠? 피아제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죠? 비고츠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주의, 구성주의 나눌 때 이거를 명백하게 이거를 나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주의에서부터 이렇게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성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커다란 어떤 배경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학교육에서의 커다란 중심이 되는 학자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그래서 드라이버는 연구를 하죠. 이 드라이버는 피아제, 오수벨, 브루너, 비고츠키 시대에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이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선개념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행 인지 구조를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땠죠? 학생들의 선행 인지 구조를 기존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피아제가 말했던 학생의 인지구조의 발달 이론에서 얘기했던 피아제의 인지구조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오수벨이 말했던 선행 인지구조로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러자 여러분 이 드라이버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뭐가 등장하게 되죠? 대체적 개념틀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 개념틀 또는 대안적 틀, 이런 식의 이 용어들이 쓰이게 되고, 이때 바로 구성주의 학습 모형 아니면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모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학자들이 있지만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이러한 학습 이론에 기초하게 되면 이런 학습 이론을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학습, 교수학습 방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것부터 현대적인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것으로 본다면 약간 경험주의식이고
발견적인, 귀납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경험주의 학습 모형이라든지, 다행히도 이거는 초등에서 주로 쓰이는 거지만 경험주의라든지 아니면 발견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서 약간 과도적인 것으로 오는 과도기적인 학습 모형인 POE라든지 아니면 발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발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적이라고 해서, 과도기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게 옛날에 인지주의, 그러니까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오는 그 과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이 뭐라고 그랬었죠? 행동의 변화.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측정 가능한, 또 하나의 그렇죠. 측정 가능한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 이게 바로 행동주의에서의 학습이라면, 인지주의에서의 학습은 뭐죠? 인지 구조의 변화. 이걸로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그렇다면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은 뭐였죠? 학습자 스스로 구성이에요. 근데 구성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빈 백지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학생들은 이미 선행 인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 인지 구조에 맞춰서 각자 다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게 돼요. 근데 이 선행 인지 구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아제가 얘기한 인지 구조나 아니면 오스벨이 말하는 어떤 선행 인지 구조와 조금 다른 어떤 대체적 개념体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5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선행 인지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 인지 구조가 5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각자 학생들이 구성할 때 제대로 과학 개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주의에서 가장 강조한 수업 모형이 뭐가 됩니까? 개념, 변화, 수업 모형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변화 수업 모형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순환학습,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학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개념 변화 학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예를 들면 협동학습이라든지 최근 STS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동학습이나 아니면 STS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역할놀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의 본성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수업 모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야외학습까지 더 가면 더 많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 교수학습 방법에는 20가지가 넘는 교수학습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수학습 전략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교과교육론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교과교육론이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과학, 교육, 평가에 관한 관점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뭘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잡았던 대로 학생이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졌나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에서 제일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예요. 과학교육의 목표가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평가의 목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평가 방법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평가 방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문항을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 그 다음에 문항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 문항을 얼마나 양호한 문항인가,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항 분석에 들어있는 것들에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은 타당도, 그 다음에 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변별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항을 만들고 나면 세부적으로 인지적인 영역의 평가,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의 평가,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의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평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수행평가라는 것은 객관식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채점 틀,
타당도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채점표를 제대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채점표를 기준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총체적이냐 분석적이냐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기출되었는가를 여러분이 딱 보면은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딱 내 손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학의 분석에서 무슨 기출문제들이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손바닥에다 놓고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여기 뽑아서 내 인출해서 이게 뭐 문제를 풀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공부는 이런 머리가 진짜 뭐 정말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반짝이는 머리만으로는 우리가 답을 쓸 때 성실한 답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에서도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번에도 제가 서론을 좀 이 시험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이번에는 서론도 다시 기술을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제가 그 황상과 그 정약용이라는 삼근계는 사실 뭐 작년에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가 아직 이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번 기출해설 강의가 내 마지막 과학교육론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빵꾸난 부분을 채워가면서 스스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이 어떻게든 내가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딱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꼭 이 시험이 꼭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갑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모든 인생은 다 전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루하루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각오예요. 여러분 눈빛에 힘을 콱 주세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눈빛이 살아서 여러분이 눈빛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나 지금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딱 짓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나 하지 못해. 해도 될까? 하면 되겠지? 이건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해봐요. 내가 과교론에서 25점을 맞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공 영역에서 50점만 맞아주면 여러분 내가 교육학에서 한 17점만 맞아줘도 여러분 이게 67점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점수거든요. 근데 전공에서 그러면 과교론이 25점 만점을 받았을 때 24점에서 만약에 거기서 25점을 전공에서 채운다는 것은 전공을 50점 맞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 나 지금 못해. 하지만 나는 하고야 말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한다는 의지를 갖는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다 돼요. 정말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제가 팔수한 친구 알아요. 팔수. 여러분 그동안 그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맨날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붙은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5수째인데 1차만 몇 번을 붙고 2차에서 3번을 떨어진 친구예요. 근데 제 작년에 붙기 그 전에는 1차도 떨어진 거예요. 그 친구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1차에 붙었던 친구들 위험해요. 2차가 떨어진 게 그게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붙었으면 오래 바짝해서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하셔야 돼요.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 문제 한 문제에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는 문제예요. 물론 여기 초수들도 기출을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과학교육은 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쉬운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들어본 내용이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왠지 아는 것처럼 느껴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과 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쪽지시험 같은 거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세요.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맞다고 쓴 거 같죠?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쪽지시험 채점할 때 특히나 더 아주 칼집점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무슨 의도로 쓴지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써가지고는 채점관을 이해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과 그러니까 사유를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기출 해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읽자. 문제 읽는 연습이에요. 문제를 읽자.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간 다음에 또 다시 와서 문제 읽고 또 읽고 이러는 거 제일 나빠요. 문제를 읽으면서 정확한 키워드가 눈에 띡띡띡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누구나 보는 그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이렇게 지면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동시에 팅팅팅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쫙 내 눈에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훈련의 연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읽을 때 키워드가 여러분 이게 눈에 쓱 먼저 떠오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자. 근데 키워드를 찾되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때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답을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써라.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그 선배들 붙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도 뭐 다시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만 문제를 답을 쓰고 나온 다음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문제 제가 답을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브루너 나온 김에 브루너를 읽고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신나서 그냥 이거 출제자가 마지막에 물어본 걸 안 쓰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자. 이런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해설이나 이런 책을 보면 이게 문장이 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해설을 길지 않게 쓰려고 되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설이 길어져요. 어떤 거는 막 1한, 2한, 3한, 4한 막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다 외우는 게 중요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한 페이지짜리를 보더라도 나만의 요약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템플릿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이렇게 써야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에 지금 벌써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 변화 같은 거예요. 개념 변화 같은 경우는 구성주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변화 이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여러분 개념 변화를 해야 되느냐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념 변화는 필요성이 뭐냐면 구성주의니까 그 학생의 5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5개념이 어떠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그 개별적이면서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5개념을 변화시킬 만한 조건이 필요하니까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포스너의 개념 변화 조건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그 다음에 인지 갈등을 그러면 일으키려면 뭐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 뭐 POE처럼 아니면 선개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이제 본문에는 여러 가지 순환학습이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수업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대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개념 변화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어떤 틀에 있는 거를 가져다 거의 외워서 이 내용만 바꿔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를 많이 연습하실 거예요.
비유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비유 아니면 모형. 비유도 2008년 언제냐면 2017년도에 나왔었죠. 2017년도나 2016년도에 계속 나오거든요. 비유가 뭡니까? 그러면 비유의 정의, 비유의 필요성, 왜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콘텐츠가 뭐니까 어떻게 대응시킬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출해설에서는 이런 거 2개를 목적으로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하고 이제 해나가겠고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과학의 본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이 문제가 과학의 본성이면 과학의 본성 딱 집어서 그거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본성이지만 얘가 학습 이론이 같이 나오고, 과학의 본성이지만 평가도 나오고, 여기에 교수학습 방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아마 한 문제 하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는 끌어서 우리가 조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통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늘 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과학의 본성뿐만 아니라 학습 이론도 나오고 교수학습 방법도 나오면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그 부분에 같이 끼워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리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첫 번째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에 관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최신 기출은 언제 하냐면 여러분 이걸 끝나고 나서 마지막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최신 기출이 처음에도 봐야 되지만 마지막에 봐야 돼요. 왜냐면 최신 기출이라는 거는 기출 문제도 유행을 타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됐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의 본성 단원의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은 원자 모형에 대한 과학사 사례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벌써 줄쳐야 되죠. 원자 모형이에요. 이 원자 모형은 우리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것들, 우리가 최근에도 나왔지만 이게 보면은 한 2, 3년마다 한 번씩은 기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원자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물리하고 화학에서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교과와 화학과 교과에서 특히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도 통합과학이 되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구의 원소 구성요소가 원소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주기율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모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자 모형에다 주시고 이제 모형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형이라는 개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럼 모형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남겨놓고 이제 원자 모형 하면서 모형이 뚝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었어요.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보기부터 봅니다. 자, 기억. 과학 개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사례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렇죠. 여러분이 과학 개념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여기다 줄여놓고 과학의 잠정성이죠. 여러분 거기다 써놓고 과학의 잠정성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죠? 과학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의 잠정성이자 현대인식론의 특성입니다. 과학의 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봤어요. 과학자 사회적 합의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자, 여기 사회적 합의 줄쳐놓고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라는 용어가 지금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2017년도 지구과학, 2016년도 물리, 그리고 지구과학 그대로 나와요. 사회적 구성주의나 사회적 합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뭐에 들어갈 수 있냐면 사회적 합의는 현대 인식론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지만 과학적 방법의 측면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적 방법은 과학하는 방법이죠. 과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통적인 인식론과 현대 인식론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전형적인 과학의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과학적 방법이 있다. 객관적이고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성을 배제한 아주 발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전통적인 인식론과 가장 큰 차이가 뭐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 현대 인식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2017년도에 나온 게 의사소통이 바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교수학습 과정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 줄쳐놓고 사회적 구성주의 줄쳐놓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의 본성에서는 과학의 사회성이죠. 과학의 사회성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식이 구성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디귿은 원자 모형의 변화 과정이죠. 여기 원자 모형의 변화 과정 줄치시고 이거는 원자 모형뿐만 아니라 변화 과정이라는 것 자체에 이거 자체가 잠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귀납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또 귀납주의라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전통적 인식론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귀납법, 연역법 이런 것들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줄쳐놓고 우리가 보기를 알았으니까 지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1904년에 제안된 톰슨의 원자 모형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톰슨의 원자 모형과 원자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이에 대한 러더포드의 해석에 의해 오류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기 보면 톰슨의 원자 모형이 첫 번째 이론이었어요. 원자가 이런 것이다 라고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러더포드의 해석에 의해서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더포드의 해석과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두 가지는 뭐가 됩니까? 변칙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류가 되었다, 오류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러고 나서 러더포드의 해석은 새로운 러더포드 모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자 모형이 톰슨에서 러더포드 모형으로 발전했는데 사실 변화가 된 배경에는 이러한 변칙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 모형은 고전 전자기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뭐가 되죠? 또 변칙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 전자기 이론에 대한 것이 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변칙 사례로서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보어는 1913년 안정성을 조건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걸 설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변칙 사례를 해결하게 됐다라는 거죠. 변칙 사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조건 설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학계는 러더포드의 모형 대신에
보호의 모형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러더포드에서 보호로 발전했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은 주관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을 주관식으로 바꿔봐요. 자, 여기에 과학 지식이 잠정성이 여기 과학의 본성 중에 첫 번째를 써봐라. 그러니까 그거 과학의 본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잠정성인데 여러분은 잠정성이다 라고 쓰고 거기에 과학 잠정성이 뭐냐?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변화되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톰슨의 모형에서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보호의 모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바꾸는 연습하세요. 두 번째, 여기서 과학의 본성 중에 또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관식으로 바꿨을 때 잠정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보였냐면 사회성이 보인 거예요. 사회성이 보였어요. 근데 사회성 중에서도 사회적 합의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라는 거죠. 이 사회적 합의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과학에서 사회적 합의가 드러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그랬죠. 어디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물론 여기에서 발전하고 뭐 이런 그 변칙 사례들이 있었지만 여기 보면 당시 과학계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였다. 여러분 당시 과학계 이거 뭐예요? 과학자 사회. 과학자 사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과학의 사회성 중에서 뭐? 과학의 내적인 사회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학의 사회성 그러면 여기 과학의 사회성 그러면 과학의 사회성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내적인 사회성과 외적인 사회성이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내적인 사회성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과학자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 사회에서는 뭐를 하죠? 여러분 과학자 사회에서는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기르고 과학자들을 배출하고 양성하고 과학계라는 곳에서 협회나 이런 어떤 학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과학의 내적 사회성이에요. 외적인 사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가 과학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외적인 사회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여기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이 사례에 나타난 원자 모형의 변화 과정은 귀납주의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과학적 방법에 있어서도 여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적 방법인데 여러분 여기는 귀납이라는 얘기가 나타나 있는데 자 귀납주의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보면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오늘 여러분께 나간 프린트 맨 뒷페이지에 보면 과학적 방법의 여러 가지 귀납, 연역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이런 식으로 어떤 과학적 방법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귀납법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귀납법이란? 그렇죠.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규칙성을 발견해서 일반화를 시켜내는 거다. 이게 바로 귀납법이죠. 우리가 귀납법의 정의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한계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3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죠. 귀납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귀납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한계점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예요? 귀납은 그렇죠. 귀납은 특수한 사례들의 관찰로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귀납 자체가 귀납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귀납의 한계점이에요. 귀납의 한계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수를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를 하니까 일반화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귀납으로 얻어진 지식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귀납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흉의 한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추상적인 지식에는 적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딱 3개만 나는 귀납이 나오면 무조건 이 3개는
무조건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귀납주의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원자 변화의 모형 변화 과정은 귀납주의에 의해 설명된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주의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철학적 관점, 과학 철학적 관점이자 철학적 사조,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관점이라고 해서 귀납주의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냐면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부터 현대의 인식론으로 올 때 귀납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건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 인식론에서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절대 불변의 진리.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 증거, 진리, 신념, 진리, 증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귀납주의에서는 모든 지식들이 다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절대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쌓여가면서 그냥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쌓여가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성주의 관점에서 현대의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지식은 이게 누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누적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거의 한계를 가지고 아까 잠정석에서 있는 얘기처럼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건 기억하고 디귿은 똑같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표현을 달리 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주의는 아닙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이 모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형이라는 것도 지금 첫 번째 문제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논술형 문제 한 문항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이 모형은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형이라는 것은 이론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모형은 이론의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요? 이런 과학 이론이 어떠니까?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하려면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이론을 설명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죠? 그래서 이론의 형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교습, 학습 상황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와 유사하죠. 어떤 실제 현상이나 사물의 주요 특성을 묘사한 거예요. 특성을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속성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성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구체화, 우리가 시각화 이렇게 시켜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시각화 시켜주어서 유사한 특성을,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유사성을 이용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유사한 거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면 실제와 똑같지 않다. 실제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도 모형을 구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형을 만들려면 과학자가 모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상력과
추론이 굉장히 창의력, 상상력, 추론, 창의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모형이자 이론이자 가설의 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형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귀납법이 언제 나왔냐면 이 귀납법이라고도 하고 귀납주의라고도 하는데 귀납주의, 뭐뭐주의로 하면 여러분 이건 철학적 관점이 되는 것이고 귀납법, 연역법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 방법 측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귀납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화학하고 물리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도 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귀납법이 은근 최근에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게 화학하고 물리에서 나왔는데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안 나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정석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지금 보니까 잠정석을 최근을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물리하고 생물에서 나왔고 2016년도에 화학, 2015년도에 화학하고 지구과학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화학하고 지구과학이 안 나왔다는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더라도 항상 이거를 주관식으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론의 변화 과정이 보이죠? 아까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론의 변화 과정을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전통적인 인식론부터 현대적으로 갈 때 이건 시대상 뭐가 돼요? 누적적인 모형이냐 아니면 진화적인 모형이냐 아니면 격변적인 모형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모형이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출제자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쓸까? 아까처럼 귀납주의라는 표현을 쓸까? 여러 가지를 아마 했다가 귀납주의라는 거를 가져왔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주관식으로 낸다면 이거 5점짜리 이상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예요.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보면 과학 이론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적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귀납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진화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진화론 모형에서 진화적인 모형이라는 건 뭐죠? 과학 지식이 약간 어떻게 변해요? 꼭 생물에서의 진화론처럼 점차 변화 발전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화적인 모형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포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라카토스. 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가서 이거 이론의 변화도 전체적으로 공부하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누적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기서 포퍼와 라카토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포퍼는 어떤 철학적 관점입니까? 반증주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반증주의에 대한 그 관점을 직접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문장으로 다 외우겠지만 여기 문장을 외우겠지만 여러분이 10번 문제를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10번 문제를 잠깐 봐주세요. 자, 10번에 보면 거기 과학 철학적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과학 철학적 관점에다가 줄쳐놓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그 밑에 박스에다가 형광펜으로 딱 테두리를 만들어주세요. 형광펜으로 테두리 만들어 놓고 한번 그 안에 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외우면서 읽으세요. 우리가 벌써 외우긴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은 문제에서 출발한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증 가능한 가설을 내어놓는다. 어떤 가설은 반증 사례가 제시되면 곧 기각되고 어떤 가설은 엄중한 비판과 검증을 통과해서 기각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박스를 넣으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반증주의예요. 대표예요. 외워보세요. 반증주의가 뭐라고요? 과학은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설?
반증 가능한 가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은 아무거나 가설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 가설은 정해져 있거든요. 과학적 가설의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반증 가능한 가설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 어떤 가설은 반증 사례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각되고 폐기가 되고 어떤 가설은 어때요? 엄격한 검증과 비판을 통해 견뎌내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포의 반증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라카토스는 뭐를 주장합니까? 연구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카토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과학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구조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구조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연구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은 모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냐면 모든 이론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핵과 보호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하죠? 여러분 어떤 것도 천동설도 지동설도 아셨죠? 만약에 플로지스톤도 연구 프로그램이고 연소설도 또 다른 연구 프로그램이다. 이런 연구 프로그램들은 어때요? 서로 경쟁한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쟁을 하던 간에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게 결국은 발전할 거고 이건 퇴보되면 폐기가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진화론적인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핵은 뭡니까? 아주 단단해요. 절대 수정될 수 없어요. 핵이 수정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예 이 연구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호대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서 어때요? 핵을 지지하는 건데 핵을 지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핵을 지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근거를 보완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보호대는 언제든지 수정, 변화 가능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방법론적인 규칙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론은 발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긍정적인 발견법과 부정적인 발견법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발견법이라는 건 뭐죠? 자, 우리가 이거는 답을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여러분 왠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편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발견법은 내가 연구자로서 내가 행동해야 될 규칙. 부정적인 발견법이라는 건 내가 연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이에요. 근데 답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좀 지켜야 될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왠지 이거를 외울 때 굉장히 이해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자나 연구자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어. 여러분 나는 플로지스톤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과학자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플로지스톤을 주장하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 가지고 할까요? 나는 톰슨이에요. 내가 톰슨의 원자 모형을 만들었어요. 내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러더포드가 나와서 러더포드가 사실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톰슨을 지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지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톰슨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말이 틀렸어 라는 변칙 사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과학자들은 기분은 나쁘죠. 왜냐하면 나의 변칙 사례니까. 하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너가 틀려. 여러분 너 하지 마. 뭐 아니면 권위로 막 누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나는 내 이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거짓 증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걸 막 붙이거나 이러면서 내 이론을 계속 억지로 틀렸다는 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이론을 보호만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틀렸다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변칙 사례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부정적 발견법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바른 과학자라면 여러분 개방적이면서 이런 과학자가 되려면 변칙 사례를 던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변칙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보호대 증거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그걸 만약에 해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이론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설명력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 발전해야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 발견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진화론적인 모형에서 쟤를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포퍼의 반증주의와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 중에서 이 지문의 과학사 내용은 어떤 것으로 설명 더 가능합니까? 판단해서 적고 근거를 쓰시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카토스 이론에 적합한 거예요. 여러분 포퍼의 이론에는 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포퍼의 이론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반증이 나왔는데 없어지지 않아. 원자 모형이. 반증이 나왔는데 또 없어지지 않아. 반증이 됐는데도 또 보호대를 수정해서 또 이게 또 다른 걸로 변화 발전시켰어. 여러분 이게 포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이론이 보호되면서 변화 발전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만약에 라카토스로 문제를 낸다면 이 지문에서는 라카토스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발견법이 있는지, 긍정적 발견법이 있는지 부정적 발견법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적고 근거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발견법이 이 안에 있습니까? 긍정적 발견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보호가 어떻게 되죠? 보호가 여기서 이런 변칙 사례가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조건을 설정했다. 여러분 조건의 설정 여기다 줄여놓고 이게 바로 뭐예요? 보호대를 수정 보완한 거예요. 보호대를 수정 보완해서 변칙 사례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얘가 이것을 해결을 했죠. 해결을 한 게 바로 이게 긍정적인 발견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포퍼와 라카토스 중 어느 거에 적합한가? 두 번째, 라카토스의 발견법에서는 어떤 발견법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지문에서 핵과 보호대를 적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핵은 뭡니까? 원자죠. 그렇죠? 원자. 그러면 우리가 보호대는 뭡니까? 여기서 나온 보호대는 물론 여기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적는다면 조건을 설정했다는 거죠. 안정성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지할 수 있는 거는 다 돼요. 지지하고 핵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뭐 또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요. 다음은 과학 지식의 특징과 관련된 과학사 사례입니다. 여러분 줄 치셨어요? 어디예요? 과학 지식의 특성. 여기다 줄 쳐야죠. 여러분 과학 지식의 특성이 바로 뭐예요?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적어도 한 3-4가지는 두두두두 떠올라야 돼요. 뭐 잠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상상력과 추론이라든지 과학 지식은 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5개는 떠올라야 돼요. 아셨죠?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아마 3페이지는 2페이지인가 3페이지는 전부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거기서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아, 이건 과학의 본성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문 분석 전에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세요. 나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나오죠? 자,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다가 줄 치세요. 자, 우리가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 뭡니까?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게 과학 지식의 잠정성의 정의예요. 정의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냥 내가 잠정성 그냥 변화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명확하게 한 줄로서 요약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 잠정성 물어봤구나. 자, 니은입니다. 포포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포포에다 줄치시고요. 여러분, 포포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봤지만 포포의 이론은 반증주의.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과학은 문제에서 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증 가능한 가설을 놓고 어떤 가설은 반증 사례가 나타나니까 폐기됐고 어떤 가설은 엄격한 반증 검증과 비판을 견뎌내고 발전한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포포 이론이 이건데 반증주의의 한계가 뭡니까? 아까도 나왔어요. 여러분, 반증주의가 최근에 지금 보면 반증주의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 올해 시험, 그러니까 작년 바로 시험에 2018년도에 화학하고 생물에서 나왔어요. 화학하고 생물에서 나오긴 했지만 크진 않아요. 근데 2014년도에 물리하고 화학에서 살짝 정말 반증이라는 말만 나왔지 포포라는 말은 언급도 없고 반증 사례라는 얘기만 나왔지 반증주의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증주의가 나온 거는 작년에 화학하고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201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반증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옛날에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는요 계속 나왔거든요. 물리 1차, 2차, 그 다음에 또 1차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증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 안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반증주의 아까 특성을 했다면 이제 반증주의에서의 여러분 이 한계점 또 기억해 보세요. 한계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아까 나왔던 거 뭐예요? 단 한 번에 반증 사례가 반증이 되었다고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반증이 됐어도 바로 폐기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증을 할 때 결국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반증으로 하더라도 반증도 역시 귀납으로밖에 검증을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등등이죠. 여러분 제가 요거는 프린트 드린 거에 한계점들 있으니까 그중에서 정리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기억보다 반증 가능성이 더 낮다. 이렇게 했죠? 자, 반증 가능성 줄쳐놓으세요. 뭐가 떠올라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여기 지금 보니까 반증주의의 특성도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한계도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에 반증 가능성이라는 말을 나왔어요. 이거죠?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론이요. 여러분 포포는 좋은 이론이란 포포는 뭐라고 그러죠? 반증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론들은 뭐냐면 내가 여기 관찰을 했는데 난 10,000개 관찰했어. 나는 10만 개 관찰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귀납적인 관찰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포포는 이런 귀납법에 대한 것을 한계점을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반증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귀납법을 비판한 거예요. 귀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가 전수를 관찰하냐. 그냥 반증이 되면 이 이론은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높은 게 좋은 이론이다. 반증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죠?
일반성이 크고 좀 더 포괄적인 설명을 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모든 기체는 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아니면 공기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서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반증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기체는. 여러분 좀 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론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기 니은은 이론의 수준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론의 수준이죠. 여러분 이론의 수준은 조금 이따 여러분이 공부는 하세요. 이론의 수준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 우리 공모대 오늘 가서 공부하세요. 공모대 그 다음에 포퍼 여러분 그 다음에 라카토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등등등 쿤까지 있죠. 여러분 좋은 이론이란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큰 이론 여러분 라카토스는 설명력과 예측력이 큰 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아 이론의 수준에서 좋은 이론이 누구냐 이걸 본 거예요. 디귿은 연역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직 지문 분석도 안 했지만 연역적 사고에다 주세요. 자 이거 보니까 뒤에 사고가 붙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과학적 방법 같은 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철학적 관점으로 표현할 때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으로 표현할 때 또는 과학적 사고로 표현할 때가 다 다르다. 여러분 철학적 관점으로 표현할 때는 귀납주의, 연역주의 방법으로 표현하면 귀납법, 연역법 여러분 과학적 사고로 표현하면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걸 물어봐도 표현을 달리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 헷갈려 하지만 결국은 연역적 사고라는 것은 아 과학적 사고의 어떤 틀에서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연역법이 뭡니까? 정의 뭐죠? 일반화된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일반화된 것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특수한 사례를 검증하고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 한계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제가 틀리면 그쵸? 거짓 결론이 나온다는 거. 근데 문제는 전제의 진위를 검증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기는 어렵다는 거. 이런 게 한계점이 되죠? 세 가지 정도는 외우셔야죠. 연역도 보니까 최근에 한 번인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최근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여기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을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레니우스 산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아레니우스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가는 이 산염기 과정은 아마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13년도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도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문제를 보면 95번 문제가 바로 이 지문이 있을 거예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 이거 봤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기출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루이스로 변화 발전한 게 사실 보이는 건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가부터 봅니다.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산의 성질은 이거, 염기의 성질은 이거, 생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했다는 거는 아레니우스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당시로는 가설이겠죠. 이것이 이론이죠. 그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가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드디어 나왔죠. 그러나 이걸로 보니까 이 정의로는 OH-를 포함하지 않는 NH3가 여기 B 이거에서 어려웠다. 설명하기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는 거죠?
변칙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반증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레니우스의 이론이 있는데 이것의 변칙 사례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여기 브랜스테드라는 사람이 로우리와 이것이면 이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정의, 내가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을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가 되죠? 브랜스테드의 이론이자 가설이죠. 그러니까 이거 변칙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 개념도 그러나 또 나왔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칙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스는 이것을 정의했습니다. 또다시 루이스가 나오죠. 루이스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아레니우스로부터 브랜스테드 로우리, 그 다음에 루이스,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 발전은 잠정성,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딱 없애고 1번 잠정성이 나타났다. 왜 그러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번을 보니까 데베라이너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여기 새싹 원소솔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 아니면 정의 이런 데다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봐요. 데베라이너는 이런 것을 새싹 원소설이라는 이 설이 이미 들어있죠. 새싹 원소설이니까 가설이죠. 가설은 이 사람의 이론이죠. 이것을 제안했죠. 그러니까 이게 데베라이너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뮬런즈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뮬런즈,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된다는 거에 대해서 옥타브 설을 제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뮬런즈 이론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 이 맨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에 따라 주기율표를 제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맨델레예프로 또 다시 바뀌었고, 여기에서 맨델레예프는 이를 바탕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예측.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예측에다 동그라미 해야죠.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라카토스를 다 설명을 안 했는데, 라카토스는 구조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규칙을 통해서 이제 이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론의 변화 발전 과정을 뭐로 설명해요? 전진적인 이론과 퇴행적인 이론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론이 전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보호대가 점차 수정 보완해서 설명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설명력만 있으면 전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명력만 커지는 걸로 끝나면 전진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측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력과 예측력을 가질 때 전진. 여러분 만약에 설명력을 아무리 갖췄지만 더 이상 예측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걔는 뭐가 돼요?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측하니까 우리는 이거 넘어가지 말고, 맨델레예프가 이론을 만들었는데 예측까지 했어. 그러면 이걸 라카토스에서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기억은 맞았어요. 자, 니은과 기억 중에 누가 더 반증 가능성이 높으냐 그랬는데, 여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고 루이스죠. 벌써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루이스가 반증 가능성이 큰 거죠. 왜 그래요? 반증을 더 많이 견뎌냈으니까. 루이스로 갈수록 반증을 더 많이 견뎌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설명력이 커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에서 얘기할 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그리고 루이스의 산염기,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요. 포함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은 연역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를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의 변화 발전이 아니라 이것의 과학적 사고를 여기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아까 맨델레예프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맨델레예프의 가설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가설이 맞다면 이런 주기율표에서 이러이러한 원소가 나타날 거야. 내 이론이 맞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뭐뭐라면 여러분 이게 가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뭐일 것이다. 내가 가설의 기초에서 특수한 사례를 예측한 거예요. 특수한 사례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뭐죠? 가설은 곧 이론. 여러분 이거 가설 연역적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거는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이게 나타난 거니까 뭐가 돼요? 연역이 되는 거예요. 가설의 기초에서 예측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역적인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가설 연역법 기억나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가설 연역법을 또 배우겠지만 이 가설 연역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등장한 거예요? 귀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연역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귀납법과 연역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설 연역인 거예요. 그래서 가설 연역 자체에는 세 가지 과학적 방법이 사실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거예요. 귀납법도 있고 연역법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느 날 코스모스를 키웠어요. 또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햇빛을 받는 이거에 따라서 해의 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뭔가 그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달라진다든지 꽃이 피는 게 달라졌어요. 뭔가 관찰을 하다가 왜 그러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려면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관찰하다 보니까 얘가 뭔가 규칙성이 있네? 근데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귀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를 인식하고 나니까 이거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거에서 인과적인 의문이 나타나게 되죠. 인과적 의문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를 만들어요? 잠정적인 답을 만들어요. 이 잠정적인 답이라는 것이 가설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뭐가 돼요? 그렇죠? 이때 귀축법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내가 이 가설을 세웠고 나서 내 말이 이게 맞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 말이 맞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구체적인 사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 되죠? 연역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밑줄 친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밑줄을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쳤다. 그럼 귀추도 있죠. 그러니까 가설 연역이라고 해도 돼요. 가설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예상까지 했으니까 가설 연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밑줄은 어디만 있어요? 그냥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가설을 바탕으로 했는데 여기 귀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가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잖아요. 가설이 만들어지는 과정 붙어 있어야지 가설 연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바탕으로 예측을 했다 그랬으니까 연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연역적 사고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또 늘어났어요. 가설 연역, 이런 가설 연역적인 방법도 있지만 여기 과학적 방법의 예시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